자, 잘 쉬었습니까? 자, 이어서 2차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5주차 2차시 수업이죠. 자, 아까 1차시에 이어서 2차시 수업을 이어서 하겠는데요. 자, 로켓의 추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켓이 문제가 나왔네요. 로켓은 우주를 향한 우리 인간의 최첨단의 기술이죠. 그래서 최첨단의 과학인데, 자, 이 로켓에 관한 해석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간단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의 문제가 왜 9장에 나왔냐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로켓의 이 추진의 문제는 바로 운동량의 해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로켓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자, 연료에 그 로켓에 실려 있는 연료가 분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로켓하고 연료가 같이 있죠. 그러나 로켓이 이제 그 분사가 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로켓하고 이 연료가 분리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로켓이 앞으로 추진된다라고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충돌로 해석할 수 있죠?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분리됐어요. 자, 뭔가 같이 있다, 분리됐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바로 이것은 충돌 중에서 어떤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 자, 운동량은 정의가 질량과 속도로 나타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료와 이 로켓의 질량을 전체가 하나로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가 분리가 되는 이런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엇이 나오느냐? 이렇게 로켓에 관한 기본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과 속도의 변화, 이것이 로켓 추진의 기본식으로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는 이 로켓은 추진력이라는 표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추진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지냐면, 자, 이것은 힘이죠. 자, 이 력은 힘을 의미합니다. 자, 추진력이죠. 그래서 자, 추진력은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력이라고 하는 것이 곧 힘이기 때문인데요. 력은 력은 자, 바로 이것은 바로 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한자인데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힘력을 이렇게 그 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힘인데, 자, 그러면 힘에 관해서는 항상 무조건 어떤 방정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뉴턴 역학이죠. 힘의 방정식 하면 F는 ma입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 속도에 대해 시간 변화는요, 이 가속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 변화량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추진력의 이 표현식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 교재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는 M 그리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가 곧 가속도와 같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는 가속도와 같다. 그래서 F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분 보이죠? 이런 표현들이 다 같다는 것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이런 표현이 F는 ma에 관한 식이고요. 자, 이것을 유도 과정을 우리가 전개시켜 보면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질량의 변화율, 이것을 그 연소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율로 이런 표현으로 추진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로켓의 그 질량, 전체 질량의 시간 변화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로켓의 문제를 다뤘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잠깐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자, 잠깐 차 마시는 그런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근간에 소개가 된 뉴스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요. 이게 아침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 자, 한반도 상공석 교신이 성공. 자, 우리나라가 지금 쏘아 올린 위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국내 기술로 만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자, 소리가 좀 작아 보입니다. 소리 좀 키워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제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지상 관제소와 최종 교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임무 수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러시아 소유주 2.1A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발사체에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답재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발사된 뒤 약 64분쯤 지나 발사체에서 분리됐고, 이어 약 38분쯤 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어젯밤 11시 24분쯤 한반도 497.8km 상공을 처음 지나가면서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관제국과 교신에 성공한 뒤 본격적인 임무 수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6년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위성으로서 위성은 초정밀 지구 관측을 수행하는 위성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우리나라 위성 개발도 민간 주도로 넘어가면서 우주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 4호, 5호도 지금 현재 산업체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향후에 이제 국내 위성 수요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출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앞으로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자, 잘 봤나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우주를 이렇게 달나라 토끼를 생각하는 그런 과거의 동화와 같았던 우주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우주 시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주 궤도를 우리 스스로 뭔가 나가볼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이 되면 달나라뿐만 아니고
저 너머에 뭐 화성, 그 너머에 뭐 태양, 뭐 이렇게 계속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장면인데요. 국내 기술로 자, 이 내용을 조금 돌입했습니다. 보면 발사체에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약 38분쯤 후에 중력성 1호는 발사됩니다. 발사체에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처음에는 로켓이 쏘아지고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자, 답체됐습니다. 이렇게 발사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띄어 올릴 때 필요한 분사체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차세대 중형 이렇게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로켓의 앞부분에 인공위성이 실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뭐 GPS나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신 위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우주에서 궤도 인공위성 궤도를 운행하면서 우리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어젯밤 11시 20분 우주연구원 지상관제국 최초로 교신에서 발리됐고 이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이 로켓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모든 실질적인 상황이 자,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지식을 해석해 봄으로써 무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렇게 선운동량 그리고 충돌 이런 문제가 바로 이렇게 우주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지구상의 충돌도 충돌이지만 이런 그 우주에서의 이런 충돌도 모든 해석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식을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혹은 융통성 있게 넓혀서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만유인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교수님이 뭐라 그랬죠? 중력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좀 보편적인 표현으로 만유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우리 교재 내용을 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13장에 있는데요. 자, 13장 열어볼까요? 자, 13장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교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교재는요. 자, 307페이지에 있네요. 자, 30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만유인력의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유인력은 중력하고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구가 사과가 떨어지는 지구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자, 이렇게 머나먼 은하가 있습니다. 자, 이 은하들도 서로 간에 중력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과가 지구에 떨어지듯이 이렇게 두 개의 은하가 있는데 이런 중력이 강력한 중력 때문에
자, 이렇게 다른 은하가 거대한 은하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 근본적인 해석을 본다 그러면 이 작은 이런 원리도 이 큰 원리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턴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뉴턴이 이야기한 중력 법칙인데요. 자, 뉴턴은 이렇게 만율력 법칙이라는 중력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율력 상수가 있고요. 자,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 간의 인력이 작아진다는 의미고요. 자, 질량에는 비례해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강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태양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이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보다 이제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또 달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이렇게 강력한 중력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법칙을 생각할 수가 고안해서 얘기했던 것이지요. 자, 여기 보면 이 만율력 상수 값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그런 그 측정 장치를 고안해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걸 볼게요. 자, 13장 2절인데, 자, 2절의 제목은 자연학과 가속도입니다. 자, 자연학과 가속도, 좀 어렵습니까?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유낙하 가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얼마로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9.8입니다. 미터 퍼 초 제곱이죠. 자, 우리가 익숙한 값이죠. 9.8. 자, 이 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중력 가속도가 자, 여기 보면 어떻게 구해지느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F는 MA에서 중력 가속도 역시 가속도므로 뉴턴의 역학법칙을 이용했습니다. F는 mg라고 썼고요. 자, 중력 가속도는 기호가 g라고 씁니다. 자, 중력 가속도는 기호를 g라고 씁니다. 그래서 mg인데요. 여기 있는 것은 중력법칙이죠. 힘에 관한 법칙이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F는 GR제곱 mm이라는 형태로 쓰죠. 그래서 자, 이것을 힘에 관한 방정식이므로 이렇게 이퀄 관계로 정리하면 중력 가속도를 무엇을 구할 수 있나요? 자, 지구의 반지름과 지구의 질량과 만율력 상수로서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바로 얼마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9.8인 것이죠. 자, 9.8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 알고 갑시다. 그래서 9.8인데 사실은 이 R값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반지름에 여기서 멀어진 고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반지름 플러스 높이가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따라서 높이가 높아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것 중력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중력 가속도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9.8이라는 값은 지표면 근처에서 주어진 값이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도가 높아진다면 중력 가속도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무한대가 된다면 h값이 아주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이 0이 된다는 얘기죠. 두 물체 사이에 서로 간에
끄는 힘, 서로 간에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안 느껴진다. 즉 0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000km 이상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표면이나 높은 건물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냥 9.8이라고 해도 무관한 것이죠. 자, 9.8. 이 사실은 이렇게 그 고정된 값은 아니다. 높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력에 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봤듯이 F는 MA에서 F는 mg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을 G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자, 이것은 중력 가속도이며 동시에 중력장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이라는 표현은요, 공간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장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즉 중력장 방정식인데요. 이런 중력장이라는 표현에서는 이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중력장 벡터로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전기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전기력이 작용하는 혹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자, 전기장 할 때는 어떤 기호를 쓰냐면 E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 전기력. 자, 이런 말은 들어봤죠? 자, 전기력은 electric field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쓸 때는 E라고 씁니다. 자, 중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중력. 자, 중력장 이런 개념이 있어요. 중력은 이렇게 쓰죠. 자, 중력은 FG라고 씁니다. 자, 이 G는 gravity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 자, 중력장은 어떻게 쓰냐면 바로 G라고 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간의 연관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친밀도를 높여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전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면 중력장은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자,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중력장 벡터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마이너스 부호는요, 수학에서의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요, 이 중력은 서로 간에 끄는 힘, 즉 인력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이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름 방향 R벡터로 단위 벡터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지름의 반대 방향을 의미하므로 마이너스 부호로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표현은 이렇게 벡터 표현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중력장에 관한 표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을 여기에 적용해서 주어진 수치를 대입해서 이 해석을 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풀이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는요,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케플러라는 이 과학자는요, 독일의 천문학자인데요. 자, 행성의 운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성의 운동이란 우리 태양계의 운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케플러라는 이 과학자는요, 이 천문학에서 이 우주의 그 궤도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투자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날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케플러 법칙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그 종교적인 이 관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으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당연한 과학으로 또한 기본적인 과학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케플러 법칙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플러는 세 가지 법칙을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법칙, 2법칙, 3법칙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제1법칙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1법칙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양,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태양은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태양 주변에 많은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수금지와 목토천, 즉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이런 것들은요.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태양 주위를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놀랍게도 케플러는 당시 종교적으로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을 타파하고 타원 궤도라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원궤도보다는 타원궤도가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두 물체 사이의 운동이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인력들이 작용한다면 완벽한 원이라기보다는 타원궤도가 맞는데 당시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데이터 결과는 바로 타원궤도여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이거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그 역학 해석들은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다루는 입장에서 개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도 그렇게 쉬운 얘기들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 타운궤도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케플러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케플러는 자, 두 번째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요. 자, 그 주변을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궤도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타원 궤도라고 한다면 이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일점이 있고 근일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원일점과 근일점 간에는 궤도 운동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궤도 운동이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가깝게 돌게 되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원일점을 돌게 되면은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이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근일점을 돌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제2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3차 시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